이정아는 평생 운영해온 작은 식당을 정리한 뒤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3달째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몸에 밴 새벽, 기상 습관 때문에 해가 뜨기 전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지키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부엌 문 앞에 조용히 놓인 메모가 그녀의 동선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정화는 처음에는 사려 깊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모가 3일째 반복되었고 일주일 뒤에는 부엌 열쇠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쇠가 잠겨 있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되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서인은 늘 차분한 얼굴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눈빛은 정화의 손길이 닿을 자리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정리 역시 손주 윤호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이유로 제한되었습니다. 정화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은 작은 방과 화장실을 잇는 좁은 복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며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 잠시 놓여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만 이해해 주세요. 민우는 퇴근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말끝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인은 외부에서는 공손하고 단정하게 웃었지만 집안에서는 조용한 정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정화의 바느질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탁 아래 있던 그녀의 작은 발받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말없이 사라진 물건 대신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이동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위치 이동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정화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이 집 생활에 서툰 타질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뢰 구조 변화를 통해 결국 자신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희의 친정 가족이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뒤로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화는 그날 이후 옷장을 열어본 적도 없이 베란다 쪽 문턱에 놓인 상자를 쓸어내리듯 가볍게 정리하며 시그널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을 붙이고 있던 작은 영역마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방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요? 서인은 다정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정화는 문장 속에 깔린 목적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잠시 침묵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정리 권유가 사실상 퇴거 의도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화는 가방에서 묵혀두었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날짜를 적고 조용히 몇 줄을 남겼습니다. 쓰여진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자리 이동 시작. 그 노트의 첫 기록은 그녀가 앞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한때 그녀의 방이었던 공간에 새로운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손주 윤호가 사용할 서재 겸 공부방이었습니다. 벽지와 가구가 바뀌는 동안 정화의 물건은 문턱 쪽으로 밀려나 베란다 앞에 임시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비켜달라는 거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한 뒤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관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생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광희의 가족 가운데서 내어밀린 위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절차로 자신을 지워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마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주방의 불빛을 다시는 켜지 않았고 거실의 의자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장면들이 반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의 위치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서희의 동선이 중심에 자리 잡았고 민우는 이미 이 재편에 대한 거부감을 상실했습니다. 정화는 단 한 번도 언성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선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자리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정화는 새벽에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방문 동선 앞에 작은 수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납장 위에는 방해 없도록 일정 정리 중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동선 차단은 분명했습니다. 정화는 잠잠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좁아졌고 집은 점점 머무를 수 없는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하루 뒤 저녁 서희와 민우는 식탁에 앉아 집 구조 변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화는 멀리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벽을 통과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긴 이제 아이 공간이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은 마치 결정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절차만 밟는 통보 같았습니다. 정화의 방은 손주의 서재로 재편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순간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멀어진 정화 앞에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머무르되 존재를 축소하거나 떠나거나.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 둘 사이의 선을 천천히 가늠했습니다. 서희는 냉정한 톤으로 거리낌 없이 정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물건은 방해되지 않는 쪽으로 옮겨둘게요. 그 말은 빼내겠다는 의미를 순화한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 문장을 묵음처럼 삼켰습니다. 며칠 후 거실 한쪽에 놓인 옷가지와 바느질 상자는 비닐에 쌓인 채 베란다로 이동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손길이 닿던 자리마다 사라진 흔적을 찾아내며 의도된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는 자연스럽게 빈 공간으로 남았고 그 위에는 새로운 규칙이 놓였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는 시간도 제한되었고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하나로 줄었습니다. 주거 공간이 아닌 머무르기만 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축소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화의 위치는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식탁에 앉는 대신 조용히 맞은편 벽 쪽 보조의자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희의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매번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여긴 조용한 동선이 필요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동 금지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화가 감기 기운으로 기침을 하자 서희는 가볍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요즘엔 위생 관리가 중요하니까 방에서 쉬세요. 그 말은 돌봄이 아니라 분리였습니다. 민우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자신이 이미 그들의 가족 단위 바깥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웃 박성은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상황을 묻자 정화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방이 바뀌었어요. 설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박성은은 그 말 속에 담긴 구조를 즉시 읽어냈습니다. 자리 이동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주거권 박탈을 위한 첫 수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희는 아예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단계적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재산 정리는 저희가 맡아야 하니까 문서 몇 개만 정리해 주세요.
그 문장은 협의 요청이 아니라 사전 점검 통보였습니다. 정화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퇴거 승인을 얻어내려는 수순이 시작됐음을 정확히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설명 없는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관계 속의 감정은 이미 없었고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 모든 단계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곧 닥칠 다음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방 문을 닫으며 작은 노트 첫 장 아래에 두 번째 문장을 남겼습니다. 공간 축소 완료. 며칠 뒤 집안에는 낯선 냄새와 자재 포장 박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은 집안 리노베이션을 하겠다며 공사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 표기 안에는 정화가 머물던 공간이 철거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내용이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구조재편이라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공사 일정표의 마지막 줄에는 작은 글씨로 외부 임시 거처 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사실상 내보내기 통보였습니다. 서인은 다음날 정화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불편하실 거예요. 잠시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고 질문을 허용할 여백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방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 자체에서 분리된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가 베란다 앞 의자에 앉아 있자 서인은 옷가지가 든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짐은 차차 옮기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억양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정화의 삶은 거실에서 베란다, 베란다에서 상자, 상자에서 결국 외부 임시 거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저녁 무렵 돌아와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만이니까요. 그 말은 몇 번이고 반복된 임시라는 말이 영구적 배제를 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른 척하려는 방어였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가계부와 오래된 종이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계부를 닫고 봉투만 별도로 챙겼습니다. 이 순간 이후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인은 다시 정화 앞에 명확한 언사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긴 더 이상 방으로 쓰기 어려워요. 이번 주 안으로 비워주세요. 그 말에는 설득도 요청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분리 선언만 있었습니다. 손주 윤호는 모서리 뒤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가족의 질서 속 침묵이 학습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은 채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 모여있던 그녀의 짐 일부는 사전 통보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치워졌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화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침착히 받아들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거절할 권리도 아니었고 머무를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쫓겨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뒤 정화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지 않는 대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퇴거 예고.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지워가는지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닌 구조가 되었고 관계가 아닌 절차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판단이 필요했고 필요한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난 뒤에도 정화의 방 앞 복도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천천히 짐을 묶지 않았습니다. 떠날 준비가 아니라 증명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정화는 가장 가까운 동네가 아닌 일부러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찾아오려는 사람도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지 않았고 가구 배치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곳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관찰 기지에 가까웠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첫날 밤 그녀는 노트를 펼쳐 날짜 옆에 4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탈 완료. 그 기록은 단절을 증명하는 동시에 다시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단조로움 속에서 메모와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은 은행 내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장기 예금 계좌를 확인해 보호 장치를 걸었습니다. 민우 부부는 이런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재산 정리라는 말을 입에 올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은 토지 관련 권리였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법적 소유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소규모 토지였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토지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계보 중심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 문중의 기록을 찾아보며 상속 구조의 질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문중 기록은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강력한 증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일부러 연락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관계에서 누가 상황을 곡해하고 누가 방관하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친척들은 처음 몇 달 동안만 형식적인 연락을 취했고 이후에는 모두 서희 쪽 입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화는 그 흐름을 받아쓰듯 노트에 옮겨 적으며 누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흘렀습니다. 단절은 고통이 아니라 자료 수집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외면하지 않았고 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닫는 대신 사실을 쌓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근처 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일상적인 안내 상담을 가장하여 가족관계 증명과 상속권 확인 절차를 사전 질의했습니다. 직원은 문서를 살펴본 뒤 이 경우 실질 상속 대상자는 어르신 쪽이라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누구를 내쫓았는지를 뒤집는 첫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둘째 해가 시작되면서 정화는 움직임을 넓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인들과 과거 이웃을 찾아다니며 짧은 확인서와 진술서를 하나씩 받아두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보고 있었고 단지 증명할 시간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기록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5번째 문장을 남겼습니다. 관계 횟수 불가. 이 말은 미련이 아니라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우와 서희는 새로운 아파트, 청약 과정과 외부 모임 참석을 이유로 어머니가 잘 지내는 중이라는 외부용 이미지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정화의 부재를 필요 조건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구조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논란을 만들지만 증빙은 결론을 만듭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설득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신 언젠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문서의 형식을 더 탄탄하게 꾸렸습니다. 당대의 말싸움이 아니라 후대의 순서를 바로잡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아침 서늘한 바람이
원룸 창문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펼치고 6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귀환 조건 충족되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해는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택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위에서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갈 자리를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둘째 해가 끝나갈 무렵 균열은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서희가 다니던 회사 내부 감사에서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혹의 핵심은 개인 계좌 흐름과 가족 간 자금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우의 이름도 함께 표기되었고 회사 감찰팀은 가족 재산 구조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정화의 명의가 어디에도 얽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 어머니의 재산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권리가 실제로는 자신 손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손주 윤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가계도와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발표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노골적으로 할머니 항목을 비워두도록 했습니다. 윤호는 처음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계도 설명 자료 속 존재의 공백을 마주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윤호는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성은과 마주쳤습니다. 박성은은 아이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지만 한 문장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 게 아니라 지워진 거겠지. 그 말은 윤호에게 처음으로 사실 확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집안의 말 대신 침묵의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몰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다 정화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손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을 때 막혀 있던 감각이 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이 존재를 숨겼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우는 재산 구조를 확인하던 중 변호사에게서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토지와 계좌는 독립권입니다. 그걸 자녀 측에서 임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희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자산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당혹에 가까웠습니다. 서희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움직여야죠. 이 짧은 문장은 상황을 덮어버리는 통제의 태도였고 민우는 그 안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 위화감을 제대로 해석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윤호는 혼자서 조용히 인터넷을 검색해 할머니의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오래된 기사 자료 한 줄이 뜨며 과거 토지와 관련된 보존 관리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존재 삭제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절의 균열은 이처럼 가장 어린 층에서 먼저 발화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덮어둔 진실이 가장 약하다고 여긴 지점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무너짐은 조용하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성벽처럼 단단했던 프레임이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그때서야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 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접근권 상실이라는 표식처럼 절연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며칠 동안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서희는 친정 쪽 분쟁 소식까지 동시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녀의 통제 속에 있었던 구조에서 외부 변수가 추가되자 균열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집 밖의 세계가 변하면 집안의 위선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정화는 이 흐름을 멀리서 정확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7번째 문장을 그 위에 남겼습니다. 요청 역전 시작. 돌아오라는 부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녀의 계획 순서였습니다. 균열이 드러난 뒤 가장 먼저 다급해진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그는 회사 감찰팀에서 전달받은 질의서 일부를 읽으며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문서에는 배우자 직계 어센던트 소유 재산 내역 확인이라는 항목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항목 앞에서 민우는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 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고 그 무지는 감찰 단계에서 오히려 의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서희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괜찮게 정리될 거예요. 일단 어머님께 다시 연락해보죠. 문장만 정돈되어 있을 뿐 그 안에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스스로가 의도치 않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된 사람이었음을 서서히 감지했습니다. 한편 서희는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 위기를 정화의 명의로 해결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접촉만 가능하면 종속 관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안일함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학교 과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계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손은 스마트폰 화면을 여러 차례 넘기며 원룸 근처 주소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주소는 박성은이 건넨 작은 메모에서 비롯된 단서였습니다. 소녀는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정화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작은 다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속도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흐르듯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이제 분리된 사람의 방어가 아니라 주체가 행사의 순간을 선택할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정화는 문서 보관 방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토지명의 원본 사본, 계보 기록, 상속인 우선권 자료 등이 하나의 케이스에 담겼습니다. 그 케이스는 가방이 아니라 손으로 들고 설 수 있는 증거 위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리의 회복 조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조심스럽게 옛 주소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완전히 이동했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잃은 건가, 놓친 건가? 다음 날 윤호는 스스로 할머니를 찾아 원룸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동안 문고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는 작게 떨며 발끝을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를 감지하고 노트 한 모서리에 짧게 적었습니다. 증언 준비 도착. 민우는 검사국 쪽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재산 구조를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내쫓은 것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권리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회한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단정형 어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구조는 역전되었습니다. 정화는 그날 저녁 노트를 펼쳐 8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등장 시점 도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명은 조용히 쌓였고 자리는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중심축은 손 안에 쥔 상태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친족 모임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늘 정화가 중심에 있던 자리였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중심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서인은 이번 모임을 자신의 이미지 회복의 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역할을 재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돈하려 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모임 참석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그 말에는 실체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없는 자리라는 사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친족들은 이미 대부분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자리 배치표에는 정화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희의 친정 쪽 성씨가 2줄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서희는 자연스럽다는 듯 좌석 안내를 맡아 사실상 행사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 기류 속에서 정화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서희는 의도적으로 효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 겸 쉬고 계셔서요. 그 말은 정제된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결석을 합리화하는 절차였습니다. 민우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묵직한 이질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실내의 움직임이 점차 안정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단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분위기가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예고 없는 입장이었지만 누구도 왜 왔느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들어서자 친족들의 표정은 곧 구조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서희는 갑작스러운 등장 앞에서 미세하게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면이 해명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화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정화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행사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들을 친족 대표들 앞에 순서대로 내려놓았습니다. 토지명의 사본, 계보 표기, 상속 우선권 증빙, 문중 기록 4개의 봉투였습니다. 그 문서들이 내려지는 순간 설명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확인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대화 없이도 이해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직면한 사실은 자리를 비운 쪽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희는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하면.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증빙이 말을 완전히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역전은 복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심 자리가 자연스럽게 교체된 순간 관계에서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정화는 그저 서류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곧 복귀 선언이었고 침묵이 가장 강한 설명이었습니다. 모임장 안에 흐르던 공기는 단 몇 분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선 누구도 더 이상 요양이나 부재라는 말로 정화를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워지던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운 사람들의 거짓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직후
정화는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수도 질문도 해명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걸음은 냉정함이 아니라 완결이었습니다. 이제 더 설명할 일도 설득할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침묵이 가장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한 듯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워졌던 사람은 정화가 아니라 정화를 삭제해 만든 허위 질서였습니다. 민우는 뒤늦게 모임장을 빠져나와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방조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고 누구의 피난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서인은 사람들 시선이 바뀌는 과정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굳게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정적이 곧 한계가 되었습니다. 이미 권리의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행사장을 나서며 문 밖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억울함도 응어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삭제를 되돌린 것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없었고 회복만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위에 9번째 문장이 적혔습니다. 원위치. 그 두 글자는 설명보다 완전했고 발언보다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학교 발표 자료를 새로 편집했습니다. 가계도 속 할머니 칸에는 다시 정화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복구였습니다. 이 복구는 대화보다 정확했고 어떤 말보다 바른 질서였습니다. 민우는 여러 날을 망설이다 정화의 원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서도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문에 손 떼는 것이 사과가 아니라 구속 회복 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잃은 관계는 권리 기반에서 단절된 것이었고 감정만으로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서인은 친정 문제까지 겹치며 스스로의 구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려져 있던 허상은 더 이상 유지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믿던 통제는 오히려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새로 얻은 시골 인근 작은 주택에서 가벼운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확장도 아니었고 은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워지지 않은 사람의 크기만큼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리, 그것이 곧 그녀의 마지막 위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질서이고 질서는 증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년의 침묵은 응징이 아니라 증명 과정이었고 그 증명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기 전에 자기 자리의 주인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위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설명의 반대가 아니라 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